예, 반갑습니다. 장원수입니다. 예, 미래 도서관의 모델 내지는 미래 도서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미래를 세 가지 C라고 하는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하는 기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인류 문화의 유산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류 문화의 유산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이겠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런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죄송합니다. 예, 종래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죠. 일단 장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지식의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서비스해야 될지 도와주는 사설을 들여놓고요. 그리고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체험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예, 디지털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점점점 늘려왔습니다. 근데 예, 이 디지털 시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책의 본질 내지는 지식과 정보의 본질을 아주 다른 형태로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 예, 아마존의 CEO가 아주 정확하게 그 핵심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독자가 원하면 즉시 어떤 수단이든 무슨 언어로든 예,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예, 더 이상 이 지식과 정보는 물리적 형태, 쉽게 말하면 종이책이라고 하는 형태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전자책 내지는 디지털 콘텐츠, 전자 콘텐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이 기존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들이 전부 책이라고 하는 물리적 형태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가 더 이상 이 도서관의 중심에 없게 되는 예, 그런 세계가 자꾸 도서관의 미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연결 시대의 도서관, 이번에 이런 담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자 콘텐츠를 잔뜩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 콘텐츠 서비스 하고요. 온라인 서비스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예,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예, 온라인 서비스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요새 AI가 유행이니까 AI를 도입해가지고 독자 서비스를 좀 더 예,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 라든가 내지는 사서보다 기획자나 개발자가 더 필요해. 뭐 이런 식의 담론들이 해외 이 도서관, 미래 도서관 담론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답일까요?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이 결국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 원북이라고 하는 이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책으로 표현해서 예, 언제 어디서든지 검색해서 예, 접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 자, 이러면 예, 기존의 아주 작은 도서관들 내지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로컬 도서관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이 구글, 예,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이버도 아마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도서관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원 라이브러리 예, 이렇게 결국 되게 되겠죠. 저는 이제 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올 일이 있어가지고 전자도서관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입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가입하고 갔습니다. 예, 가입하고 갔더니 예, 저희 집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데요. 예, 노원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 서울도서관의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예, 그러고 나니까 노원구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전자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 또 반대로 서울도서관 그거 아니고 국립도서관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월드도서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이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희한테 다시 자꾸 돌아오게 됩니다. 원북의 시대에는
원 라이브러리 말고 솔직히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 저 도서관이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예, 인공지능 그 로봇이 하나 있고요. 예, 온 세상의 책을 다 자기 밑에다 두고, 예, 자기가 다 찾아줄 거야. 동시에 내가 1000만 명하고 1억 명하고 10억 명하고 대화하는 저 AI 사서가 있는, 예, 한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 굉장히 많은 도서관 담론들은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일까요? 저는 계속 이게 회의적입니다. 여기. 예. 자, 근데 세상 모든 지식이 클라우드에 있는 세계가 된다면, 즉 AI 밑에 있는 하나의 책으로 표현되는 세상이 된다면, 예, 모든 것은 끝난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도 또 한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 예, 이게 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자, 지식은 무한대로 있는데 아무도 못 읽어요. 이런 세계. 예. 이런 세계가 점점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서비스하는 것 말고 지식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돼라고 해서 새로운 담론들이 나오는데 그게 리터러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문식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지는 그걸 공급해야 되겠다. 이게 도서관의 새로운 임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온갖 종류의 문해력들이 덧붙여집니다. 뭐 기술 문해력도 덧붙여지고 수리 문해력도 덧붙여지고 뭐 다른 기타 문해력들도 계속 덧붙여지죠. 자, 그래서 이게 좀 타당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식의 생산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어가지고요, 기존 지식의 유효성이 절반 정도 무효가 되는 그런 세계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100세 동안 살게 될 텐데 실제로 교육은 25살 내지는 30살 이전에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저희는 스스로 공부하거나 아무 교육도 못 받게 되거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새로운 지식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모르는 세계로 바뀌죠. 게다가 첨단 기술도 계속 나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죠. 조이 이토 같은 이 미국의 그 공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적응 속도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추월했다.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이 대가족을 이뤄서 살았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내가 몰라도 됩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알면 되는데요, 이런 세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 내지는 셋 다 아무도 모르는 이런, 또는 1인 가족도 점점 늘어나니까 나 모르면 우리 가족 아무도 몰라, 이런 세계도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기관 같은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어플 활용 교육도 해야 되고, 직업 교육도 우리가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직업, 그리고 언어 학습도 시켜주고, 교양 강좌도 만들어지고, 근데 도서관의 미래가 시민 학습센터인가요?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른 조직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하는 데들도 너무 많죠. 자, 뭐가 자꾸 사라지고 있을까? 이게 저는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책이 존재하는 걸까요? 도대체. 책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책이라고 하는 도구는 왜 우리 옆에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뭔가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든 거죠. 근데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였다면 더 이상 우리는 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에 이미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책에 있는 거예요. 책이 실패를 배우는 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실패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수많은 케이스, 남의 체험들을 나의 체험으로 가져오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를 아무리 검색해도 실패를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반대로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느린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천천히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사랑, 우정, 정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네이버를 아무리 검색해도, 구글을 아무리 검색해도 우리가 도저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책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책이, 다른 도구가 없으면 책이 그 일을 하죠. 다른 도구가 나오면 책의 좀 더 깊은 부분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도서관도 결국 이 깊은 부분, 이걸 놓치고 움직일 수는, 저는 상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때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하던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으로 도서관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도서관이 절대 사라지지, 절대적으로 무조건 할 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이 큐레이션 스페이스가 되는 것인 것,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책을 추천하는 기능,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가장 필수적인, 내지는 시민으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이런 책들을 추천하고 선정하고 추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점점점 중요해지겠죠. 그걸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요. 자, 두 번째 문제, 죄송합니다. 동시에 지역 아카이브로서의 기능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너무 한국 도서관이 약하죠,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독립출판물, 둔촌 주공아파트입니다. 둔촌 주공아파트가 사라질 때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거를 잡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영원히 어딘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에, 제가 도서관에 가면 답답할 때 되게 많거든요. 지역에 필요한 지역 자료들은 거의 없어요. 어느 도서관에 가 있어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를 좀 넘어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컬렉션이라고 하는 기능, 이 굉장히 적극적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작가, 해외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역의 작가나 지역의 특산,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여기 가면 다 있어, 이런 것들 필요하죠. 가령 하와이에 있는 도서관에 보면 하와이 이민 온 초기 자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도서관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자들이 모여서 결국 그거를 읽게 되겠죠. 얘를 나중에 디지털로 서비스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노르웨이에서 100년 후의 도서관으로 지금 상상한 겁니다. 숲이죠. 숲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가문비 나무 100그루를 심어서 100년 후에 오픈하기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도서관의 한 방을 제공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Library as Slow Space예요. 느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오슬로 근교에 숲을 하나 사가지고요. 가문비 나무를 100그루 심고 100명의 작가를 매년 한 명씩 프로젝트로 단편 소설을 청탁합니다. 100년 후에 이 가문비 나무를 베서 종이책을 만들 거예요. 100년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아요.
마거릿 에투드나 데이비드 미첼,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2114년에 한강의 마지막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창조적 기능,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그 프로젝트의 지금 표지들이에요. 프로젝트 표지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100권의 책이 지금 전시 채워져 가는 이런 것들이 이 큐레이션 스페이스로서의 도서관의 일이죠. 동시에 커뮤니티 스페이스로서의 기능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즐기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공간에 대한 갈망은 점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을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질적으로 수준 높게 만들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게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독서 공동체, 같이 읽는 독자들, 책을 같이 읽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나누고 싶어하는, 의미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깊은 생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독자들이 모이는 접점으로서의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역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들, 이런 데들을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도서관,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예술가들이 생산한 온갖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전시되고 공연되고 아주 작게요. 이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것도 역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션 스페이스, 창조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점점점 중요해지겠죠. 무엇보다도 미래의 작가와 협업하는 도서관, 작가들이 와서 책을 이용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용해서 새로운 책을 생산해내는 이 기능이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협업이 늘어나겠죠. 문제는 지역 도서관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이 없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서관 네트워크들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들을 도와줘야 되니까요. 아울러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상상하고 3D 프린터 같은 건 비싸니까 공적 공간에서 실현하는 이런 만드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도 사라지지 않겠죠. 연구, 독립 연구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 그런 이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창조적인 인간들을 육성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도 역시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했던 프로젝트예요. Incubating Creativity and Your Library, 도서관에서 창조성 기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서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게 없어지는 대출 카드입니다. 이거 다 버리지 않고요. 예술가들한테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작품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없어지는 이 카드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일들, 도서관의 사서의 아이디어, 도서관의 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서관은 조용한 공간이에요. 세상에서 번잡한 걸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유를 만들어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주 작은 한 칸짜리 도서관입니다. 이것도 숲에 있어요.
예, 노르웨이는 이런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예, 이런 도서관, 예, 내지는 예, 저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도서관, 고요히 생각하고 사색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예, 이런 공간을 어디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이 기능이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의 도서관의 여전히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민주화, 이게 결국 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이고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무엇으로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앞에 과제로 놓여 있고요. 제 나름대로 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노멀의 시대 미래 도서관이 갖춰야 될 키워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서관이라면 어떤 도서관이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많은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읽기 좋은 공간이 있는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이 제일 좋은 도서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집을 구할 때에도 도서관이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는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게 좀 하나의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했었던 자주 갈 수 있는 좋은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생겼죠. 이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운 일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더 이상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는 거, 이게 좀 제일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실제 그게 현실이 됐죠.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의 시대가 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비대면 시대, 언젠가는 와야 되는 시대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더 가속화됐죠. 자, 이용자들한테요, 다가가는 방식은 항상 연구가 되고 있었고요. 이미 많은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속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가속화되었다? 어떤 것들이 가속화되었느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평소 좋아하는 도서관들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요,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비상사태인데 이때 도대체 사서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궁금증을 풀어주는 영상들도 있죠. 큐레이션 시대가 됐다. 사서들은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스타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은 하지만 아직도 잘 사용 못 하시는 것 중에 줌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들이 있죠. 이 시스템들도 이미 독서 토론 분야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미 다양한 방식이 적용이 됐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팬데믹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해외 도서관이 잘 되어져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느 도서관은 정말 훌륭하게 되어져 있더라.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들,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미 국내에 있는 많은 도서관이 하는 것들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 번 더 우리나라에 있는 도서관들이 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가지만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우리 도서관이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해결해야겠죠. 자,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 오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의 변화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도대체 이용자들이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었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도서관에 오게 만들 수 있고 찾아가는 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저는 도서관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볼 수 있는 관점들, IT 관점에서 한 3가지 키워드, 미래 도서관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근데 그 미래가 아주 나중의 미래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의 도서관들이 지금부터 이거를 갖춰야 된다. 이거를 3가지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해지게 됐죠.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켜서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하는 것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은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냥 터치만 하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10년 동안의 변화를 이끌었어요. 게다가 밖에 나갈 수 없게 됐죠.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장년층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유튜브를 보는 비중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었던 폰이었는데 이런 스마트폰도 나왔습니다. 갤럭시 비바트롯 에디션이에요. 미스터 트롯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예 그 음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넣어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은요 50곡이나 들어있어요. 자, 이런 것들 꽤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용자들은 이미 영리해지고 있고 스마트폰 활용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겼을 때 어디에서 정보를 찾죠?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검색만 하면 다 찾을 수 있죠. 자, 네이버와 같은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다가 유튜브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페이스북과 같은 SNS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 SNS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아니더라도 제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답을 해주죠.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3곳은 사실상 예전에도 우리들이 활용을 했었던 곳들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들, 결국엔 정보 검색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뭔가를 들여다봅니다. 전자책의 시대가 되면서 책을 읽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혹은 전자책도 이젠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 독서량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더 많이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마트폰 하는 두 번째 많은 일들은요. 아마도 사진을 찍는 일이실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딘가 여행을 가면 우린 꼭 사진을 찍어요. 도대체 왜 사진을 찍어갖고 SNS 같은 데 올리는 걸까요? 예전에는 자랑거리였었죠. 아, 나 이런 데 왔어. 이런 걸 먹었어. 누굴 만났어. 이런 자랑거리였습니다. 도서관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멋진 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요. 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좋은 도서관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느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이유는 이걸 먹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5,000원짜리 밥 먹는 거, 9,000원짜리 밥 먹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대화거리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기를 원해요. 불특정 다수하고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의 대화가 될 수 있죠. 수많은 단톡방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뿐만 아니라 사진이 올라가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 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요. 많은 도서관들이 SNS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우리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사람들이 좋아요도 많이 안 누르고요. 공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성에 대한 것들이 도서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글을 읽고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화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스마트폰 정보 검색과 소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마도 스마트폰의 전원 꺼놓으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그 다음부터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놓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없으면 얘가 꺼지죠. 이렇다 보니까 요즘 도서관 가보시면은요 다 콘센트가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충전도 해라 잘 되어져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것 자체가 24시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언제든지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어 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모바일 온리다.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모바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접하는 방식 변했죠. 검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접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귀로 듣는 음성 시장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오디오 클립과 같이 오디오 북을 올리는 서비스도 있고 전문가들이 자기의 목소리로다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벌써 나와져 있죠.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웹소설과 웹툰이라고 하는 영역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의 시리즈와 같은 것들이 있죠. 전자책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저도 항상 의문이었었는데 리디북스에서 리디북스 셀렉트,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돈을 지불을 하면서 전자책 도서관에서 무제한으로 책을 빌려다 보고 있죠. 책을 보는 방식, 정보를 접하는 방식, 이게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웹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면 무료 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눈물을 마시는 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꽤 예전에 나왔었던 판타지 소설인데 천리안과 나우누리, 하이텔, 그때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 소설이 올라오면은요, 작가님들이 올리시면은 기다렸다가 그거를 읽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현재로 오게 된 거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책을 완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책을 완독한다? 성취감이 있기는 한데 이 성취감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분할을 하죠.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양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성취감을 주죠. 여기까지 내가 다 읽었어. 필요하면은 12시간 뒤에 다시 또 무료로 공개가 된다거나 아니면 100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나서 다음 글을 읽도록 만들어요. 과연 이 시장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자, 스마트폰, 정보 검색과 소통 24시간이다. 모바일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 됐다. 여기서 핵심, 심플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쉬워졌어요. 모든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간단해야 되고 간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IT 관점에서 3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심플입니다. 쉽다, 간편하다, 어떤 부분에서 쉽고 간편해졌느냐?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 쉬운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서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 웹사이트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좀 느리게 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다릴 줄 알았죠.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했는데 도서관 앱을 다운받았는데 처음 접속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느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워버립니다. 다른 것들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도서관 어플리케이션들, 앱들은 과연 심플한가? 쉽게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서관들의 페이지 제가 3가지를 모아왔습니다.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이 있고 수원시 도서관이 있고 용인시 도서관이 있어요. 3가지 다 저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죠. 첫 페이지에 모든 정보들을 넣어놓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책을 빌리는 건데 이게 어디에 메뉴가 있는 거지? 전자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뉴는 어디서 찾아야 되지? 너무 많은 정보들을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물론 도서관에서는 책을 보는 것들, 책을 빌리는 것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책에 대한 것들을 봤었을 때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2가지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요즘 읽는 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고요. 인기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럴 땐 이런 책을 읽어라 라면서 계속 제안을 해줘요. 여기서 받는 느낌은 도서관의 앱들을 들어갔을 때에는 이거는 관리의 편의성이 좀 있구나 그 생각이 들고 다른 사설기관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나를 위한 서비스구나 참여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관리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겠죠. 속도가 과연 빠르냐 접속했었을 때 괜찮은지 찾기 쉬운지 어떤 이벤트나 어떤 책을 찾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지
이 관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다른 앱들도 다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혹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춤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도서관들은 맞춤화가 되어져 있을까요? 이용 고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맞춤화되어져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 뭔가 좋은 정보가 없을까? 이것을 항상 찾고 이야기를 나누죠. 자, 화면에 있는 거 잠깐 보실까요? 책 권하는 남자의 8월에 읽은 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들 여러 군데를 이용을 하는데 항상 고민거리는 그거예요. 내가 읽었던 책들이 종이책도 있고 전자책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기록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좋은 앱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잘 모아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뭔가 저한테 추천을 해주면 좋겠죠. 이게 제일 잘 되어 있는 회사가 넷플릭스입니다. 사실상 영상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책을 볼 시간을 선택을 할 것이냐, 짧게 영상을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들은 매달 10,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게 되어져 있죠. 10,000원 정도의 돈을 내면서 무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영상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몇 편이든지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다라든지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겠구나, 이런 드라마들을 좋아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이용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정교화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도서관들도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세요.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연구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되어져 왔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래 도서관을 이야기를 할 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추천해 주는 것들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와 AI 혹은 시스템, 여기에 맡기는 게 아니라 휴먼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춤화, 추천과 큐레이션의 영역이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미 사서분들께서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들 만들어 놓으세요. 자, 추천하는 책들이 있고 사서의 독서 취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에 있는 것들, 깊이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오프라인 도서관들은 공간이 다 다르게 되어져 있죠.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들어가도 정말 개인의 취향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의 웹과 어플리케이션들은 획일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약간이라도 바꿔주는 게 어떨까? 우리는 항상 지역 밀착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손을 좀 대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인터랙티브란 키워드를 드릴게요. 자, 인터랙티브는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영상을 보거나 듣는 것들,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것들, 이거는 양방향이 되지 못하죠. 양방향이라는 거는 묻고 답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참여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들, 과연 도서관들은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용자들하고의 소통 채널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용자들 간에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서 이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오프라인 접점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만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은 도대체 도서관의 행사에 대해서, 새로운 책들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내가 꼭 앱에 들어가서 봐야만 되는 건가? 쉽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행사도 있어요. 놓치게 되는 것들이죠. 직접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도서관들이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죠. 이거를 통해서도 되고 있고, 안양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 운영도 잘 되고 있어요. 혹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와 같은 사이트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읽을 거리가 있어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이 오늘의 뉴스라든지 자기들이 뭔가를 써봤던 활용기를 올립니다. 책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용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마지막에 키워드입니다. 자, 이미 민간 쪽에서는 이럴 땐 이런 책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좀 힘듭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가볍게 한 줄씩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책을 구매를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들, 이 책을 살까 말까? 그때 사람들이 확인하는 게 리뷰입니다. 그런 리뷰를 읽을 수 있는 것들, 도서관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고민, 도서관 사이트에 어떻게 방문하게 만들 것이냐. 끊임없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은 미친 괴물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 소개가 있습니다. 책 끝을 접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사서분들께서 좋은 책을 고르는 능력들, 좋은 책을 추천해 주는 것들, 여기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하나 좀 더해지면 어떨까요? 3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심플해야 된다. 커스터마이제이션 돼야 된다. 그리고 인터랙티브로 이어져야 된다. 정말 마지막 고민은 어떻게 해야 이용자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도서관들은 많은 것들이 잘 해와줘 왔습니다. 제가 둘러봐도 안 하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해오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고민은 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서예문집 김응식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게 많은데요. 앞에 장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20분 동안 지금 몇 시간째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재밌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하나, 제가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종이 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요. 수화하시는 분 꼭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서관이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닌 건 분명하죠. 사실 제가 출판사 하다 보니까 지역 그 지자체 중에는 도서관 지었으니까 책 기증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이제 도서관을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이죠. 아, 답답해. 그럼 안 됩니다. 도서관이라는 거는 이제 문명의 수집, 그다음에 보관, 보급, 전승, 창조 이 과정을 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아주 일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죠. 도서관의 역할이 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도서관의 출발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문명의 수집과 보관이었습니다. 그때는 도서관이 건물이었겠죠. 도서관이.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에도 남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도서관이 어때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이 건물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 도서관은 콘텐츠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콘텐츠라는 거 중요하고 저도 저희 출판사 직원들한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 이런 멋있는 말 한번 해보곤 하는데 근데 도서관이 콘텐츠인 시대가 사실 대학 탄생, 그러니까 서양의 대학 탄생, 그다음에 동양에서도 이제 그 대학에 버금가는 서당 이런 게 있었죠. 교육기관이. 그 교육기관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다가 21세기가 시작하면서 저는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콘텐츠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도서관이 이퀄 콘텐츠인 시대는 이미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죠. 도서관이 콘텐츠라는 건 문명의 보급과 전승에 주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연 도서관이 문명의 보급과 전승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아닌 것 같죠. 도서관이 콘텐츠인 사회는 사실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콘텐츠라는 건 곧 지식과 정보잖아요. 그래서 지식정보화 사회인데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뭐 버스 안에도 넘치죠. 이 스마트폰 안에 있죠. 저 스마트폰이라는 말 안 쓰는데 저는 그 수중 자판기라고 합니다. 손안의 자판기.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물건 팔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준 그 단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좀 다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콘텐츠가 아니면 분명합니다. 만일에 도서관이 콘텐츠라고 하면
온라인 도서관을 지역 도서관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보 집적의 양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온라인 정보가 훨씬 많은데 그럼 책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왜 책이 필요해? 예. 아무리 많은 책이 있는 도서관도 뭐 100만 권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글만 해도 뭐 1억 권 넘게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도서관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잘 아는 그 기자분, 출판 담당 기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워낙 책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자기는 전자책이 훨씬 좋은 것 같다 이거예요. 책이 너무 쌓여가지고 집에. 근데 요즘은 다시 종이책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전자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읽은 책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책을 안 사니까 책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이라는 그 서양 속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그러잖아요. 뭐 거리는 멀게, 마음은 가깝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죠.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전제 하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죠.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무리 작은 책이라도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정보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읽지 않죠. 단편적인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책이라고 하는 시대가 간다고 한 지가 오래됐지만 안 가고 있죠. 그런 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의 도서관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도서관은 사람인데 아니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다는 현상인데 사람이어야 한다는 당위죠. 저는 그 포퓰리즘을 참 싫어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포퓰리즘은 사실 돈을 주거나 무슨 뭐 표를 의식해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 포퓰리즘입니다. 교육. 수용자가 좋아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용자가 좋아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 안 하는 거 많잖아요. 예술 교육 안 하죠. 대학 가는 교육합니다. 또 한자 교육 안 하고. 이게 이제 다 문해력에 떨어지죠. 문해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문해력. 이거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그 교육 포퓰리즘이야말로 정말 문제다. 그래서 너무 수용자 중심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가들은 아니잖아요. 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도서관을 관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용자들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합니다. 사실은. 이용자들을 우리가 견인해 나가야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걸 하다 보면 도서관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교육기관 될 수도 있고 또는 독서실 될 수 있어요. 독서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왜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도서관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뭐냐? 도서관이 강연을 듣거나 뭐 배우거나 뭐 활동하는 그런 거라면 이미 지금 잘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강연을 많이 다니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수단적인 거고요. 진짜 도서관이 사람이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도서관이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두 분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도서관을 생각하고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은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두 분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생각을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말씀하셨잖아요. 창조해야 됩니다. 문명을 주관해야 하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객관적 문명의 수집을 넘어서 그 주관적 문명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관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이력 그리고 자기 삶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은 살아있는 문명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은 지역 코디네이터가 되고, 학교 도서관은 학습 코디네이터가 되고, 어린이실은 어린이 생활 코디네이터가 되고, 노인 코디네이터. 저는 그 노인 코디네이터, 이거 요새 노인이라는 말 안 쓰죠.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노인이기 때문에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91세요. 91신데 요새 못 나가시니까 댁에서 뭘 하시냐면 신문을 보고 책을 읽으세요. 우리 여동생이 갖다 드린 책을 읽으신다고요. 상상 잘 못하죠. 91 되신 할머니가 책을 읽어? 박완서 선생의 책을 읽는다. 이거 상상 잘 못합니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에 그 그림책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시골 노인분들이 그린 그림과 그분들이 쓴 시를 가지고 책 냈잖아요. 그 책 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모든 도시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했던 거죠. 거기서 실천을 옮겨가지고 성공을 했을 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문명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문명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도서관에 대해서 기존의 수용자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너무 따라가지 말자. 우리가 좀 더 창조하고 견인해 나가자.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근데 너무 많이 이끌면 못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손잡아서 할 정도로 한 반발 정도 앞서 나가자. 제가 왜 이런 하여튼 뭐 이렇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배달 음식 많이 하잖아요. 요새 배달 음식. 근데 제가 물론 요새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니까 배달 음식이 뭐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걸어가서 먹거나 자기가 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 배달을 시켜 먹는 건 특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회 저변의 주류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모두들 그렇게 시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움직이지 않고 먹으면 에너지가 너무 쌓이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댓글 공세 받죠. 댓글 공세 받으니까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거 아니니까 저한테 공격하지 마세요. 무서워라. 그래서 저는 일단 도서관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 그 핵심에는 사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서가 이용자나 강사나 주민이나 여러 기관, 그 도서관을 둘러싸고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의 핵심에 사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30년 후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시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행정가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4년 후에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30년 후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 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서관은 사회와 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기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고민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서관은 미래를 고민하는 기관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수용자 중심, 뭐 맞춤형, 뭐 서비스 별거 다 있죠. 그러니까 사서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과연 사서, 책을 다루는 분들인데 과연 책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 저 그런 생각합니다. 올해 얼마 전에 그 대학 수시 그 마감 끝났죠. 접수 마감이 끝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책 안 읽힙니다. 책 익히는 것은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뭐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형식적이죠. 책 안 읽히고 글쓰기 교육하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국영수지. 글쓰기 교육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결국 자소서 한 장으로, 자기소개서 한 장으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이 남의 글을 읽을 시간도 안 주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네가 써. 절대로 남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사회는 이런 식으로 이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본질적으로 좀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수정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도서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행정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아니,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거기 보건복지부 행정가가 안 들어가잖아요.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사서들만, 왜 도서관에 사서들 일하는 데만 그렇게 행정하는 분들이 끼어드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 몇 권이나 읽는다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저는 사서분들이 성장을 하고 중심에 서야 하는데 지역 문명 코디네이터가 되고,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중심이잖아요. 그 창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창조하느냐? 서울도서관이 인류의 미래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음 생각이고, 일단 서울도서관은 서울을 창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문화, 풍습, 역사, 예술, 종교 모든 것, 그 수집 중심. 아까 장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문화의 집결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지역 문화원이 하는 일을 도서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통합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문화원은 대중적이지 아니잖아요. 대중적인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근데 도서관은 대중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문명 크리에이터.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 문명 창조. 예를 들자면 시작법이나 소설작법에서 이 두 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습작법, 자서전작법, 자소서작법 이런 것들 해야 된다. 글을 다루는 거는 어느 기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근데 글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글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글을 다루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학원이 난무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책 중에 뭐 두만강 방언사전, 이거 정말 두만강의 우리말 방언을 한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수집하는데 이런 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사라지는 것들이 지역어들이잖아요. 옛날 말로 사투리라는 거, 이거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세계화 말고 우리나라 자체도 그 서울화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말이 사라지는데 이런 거 다 고쳐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미래의 도서관은 어때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 모릅니다. 저는 답을 모르고요. 근데 이 보기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문명화한 시민을 조직하는 도서관.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시민 중에는 문명화에
동참하려고 하는 시민이 있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사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안고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화한 시민을 조직을 해야 되고 문명화한 사회를 그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회가 어떨 것이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회를 그리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문명화한 시대를 기록해야 된다. 도서관이 기록하지 않으면 일반 개인들에게 맡겨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시민들의 문명화 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기록하고 조직하고 그린 시대를 넘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독서대가 사라진 도서관. 제가 이게 꿈입니다. 도서관에 책 있는데 거기 와서 전부 동영상 강의 보는 도서관은 이제 끝내야 된다. 좋지요, 요새. 저는 코로나19 시대가 가져온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잠시 교과서를 내려놓는 도서관. 예, 수동적 학습이 아니고 능동적 학습. 그 다음에 모든 구속으로부터 독립하는 도서관.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식문화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의 등장, 이런 약간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세 명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계속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문이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나왔던 것들이 사전에 좀 있어서 몇 가지를 저희가 골랐고 함께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셨던 질문은 도서관이 가진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숙제, 정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좀 홍보, 알리는 것들이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먼저 장 대표님께서 이야기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일단 사람이 잘 안 온다.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간이 곧 연결을 보장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그 공간의 힘에 의해서 이 도서관을 찾아오고 그다음에 장소가 그런 걸 보관하고 보증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보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연결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 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 연결의 촉진자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예, 뭐 김 대표님 얘기하셨을 때 사서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결국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연결이라고 하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도서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라고 도서관의 생각합니다. 숙제 중 하나로 연결이다.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숙제를 또 주신 것 같아요.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건 답이 없는 거니까 숙제가 뭐냐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시간을 돈 버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없는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은퇴하지 않아요. 누구도 끝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날까지 벌고야 마는 거죠. 휴식이 없죠. 휴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한데 공부도 오늘 내일 써먹을 공부만 필요합니다. 창조하는 공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예를 들자면 뭐 이번에 의사 문제도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뭐 배달 노동자 이거 다 하여튼 전부 먹고 사는 문제들과 관련되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 물론 여러 가지 그 수단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창조하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지금처럼은 안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공부하고 책 읽는 사람들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도서관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육성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시민을 육성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콘텐츠의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이 중점적으로 서비스해야 할 디지털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의 핵심이 디지털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들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면은 사실상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이책을 전자책 방식으로 바꾼 그게 디지털 콘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오디오북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디지털 콘텐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오디오북은 정말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좀 역사라고 하는 콘텐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인류의 역사, 과거, 문명의 흔적을 디지털 콘텐츠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는 한자 아는 사람들끼리만 문자 생활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풀렸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전문적인 정보도 디지털화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중점적으로 그런 인류 문명 역사 전체를 한번 좀 서비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 큰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인류 문화 역사 전체. 혹시 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기 김 대표님 너무 크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고유 콘텐츠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디지털로 접근하고 싶을 때 접근할 수 없다는 네네. 게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사는 이제 노원만 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 지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을까 이런 어떤 지역 고유 콘텐츠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삶을 꾸려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자료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그게 집적돼서 모여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독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서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저희 옛날 세미나 할 때 보면 발제 자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고 도대체 뭐를 확인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잘 확인하는 거, 잘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책의 내용의 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쪽에서 계속 이제 축적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토론 자료로도 쓰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기본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확보가 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독서 공동체들이 좀 더 쉽게 조직이 되고 네네. 그리고 좀 더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개별 도서관이 어렵다면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서울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좀 크게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디지털이라는 거를 확장한다라고 봤었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독서 공동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좋은 것들을요. 그런 것들 디지털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작은 전자책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인터랙티브 북스라고 예전에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첫 번째는 킨들이 있었죠. 킨들이 나오면서 전자책으로 많이 변할 것이다. 책이 종말이다.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아이패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책을 디지털로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런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책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스캔해서 넣겠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시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분의 말씀에서 조금 더 더하자고 한다면 책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들. 정말 책이 어렵고 난해한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을 보기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 기반의 책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에는 이런 장소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더해지게 됐었을 때 실제 디지털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도서관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요? 연대와 협력과 혁신에 대한 세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김 대표님께서 많이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 별로. 먼저 이야기 좀 주시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상의 정보가 정말 쌓이는 시대에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범람하는 정보를 모든 도서관이 똑같이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렵고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각 도서관마다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도서관들끼리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비대면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일수록 갈수록 더 도서관들끼리 그래서 특성화 그다음에 교육도 좀 분리해서 각 지역에 맞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다음에 뭐 학교가 위치한 곳과 위치하지 않은 곳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그래서 같이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자도 훨씬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장 대표님.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일본의 내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정치가 9명에 대해서 네. 도쿄 공업대학 교수가 나카지마 다케시라는 교수가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 내지는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아사히 신문의 웹사이트에 이거 연재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료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이 도쿄 공업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대니까 당연히 인문대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제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서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개별 정치가들에 대한 자료들을 사서들이 네트워킹해서 일일이 다 구해준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료들을 자기는 안 가지고 있어도 남의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즉각 모아서 제공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어떤 협력의 네트워크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도서관 내지는 뭐 잘해야 구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상호 대출, 대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 차원을 좀 더 뛰어넘는 어떤 지금 이제 세상 그런 것들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구체적 서비스 하에서 지역 주민의 어떤 로열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도서관끼리 도서관들 간에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역시 또 동의하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들도 있고 각각의 도서관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콘텐츠들을 생산해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복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도서관의 사서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 도서관의 SNS가 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중복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쪽에서 배포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좋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오히려 사서분들께서는 그런 것들 외에 정말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된다라면 중복도 줄이고 조금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IT적인 입장에서 한번 해봅니다. 네, 혹시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뭐 네. 교사 선생님들 이용하는 아이스크림 같은 서비스가 그렇게 되는 정말 사서들의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식문화 콘텐츠가 되는 도서관을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이번 질문은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래의 도서관은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미래의 도서관. 저희 뭐 미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껏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의 도서관은 기능이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은 무조건 창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지 않는 도서관은 정보를 온라인상에 소위 사이버 세계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하는데 근데 창조라고 하면 굉장히 막 거대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자면 지역의 문화를 모여서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또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 자소서
글쓰기 교육을 한다거나 이게 기본적으로 창조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르신분들의 자서전 쓰기를 한다거나 일단 컨텐츠를 창조해내면 그것이 집적돼 가지고 논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사이버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창조의 공간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사서분들이 제발 좀 그 행정적인 일은 행정 공무원들이 좀 하시고 사서분들은 이런 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적죠, 사서분들 숫자가. 지금보다 10배는 늘려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네, 미래도서관에는 사서가 많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같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초반에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 중에서 크리에이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창조적인 공간 이것도 같이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공동체 의미를 생산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미를 생산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가 해야 되지만 저희가 아다시피 뭐 정치라는 게 정쟁에 사로잡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결국 공동체 모두가 신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는 좀 믿을만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결국 저는 도서관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미와 숙고, 그러니까 깊은 생각과 그다음에 공동체가 모두 공유해야 될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결국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네. 이 강박에서 자꾸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딴 데서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독서 공동체 강조하는 것도 모여서 뭐 얘기할까요? 이 책을 요약해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잘 배워봅시다. 그런 독서 공동체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책의 의미를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도서관 강연도 자꾸 지식 정보 가르치는 뭐 새로운 정보 가르치는 도서관 이게 아니고요. 깊이 숙고하고 같이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강연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는 어떤 그런 도서관 이게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신 미래의 삶을 창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토론의 기록들, 고민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 컨텐츠로 묶여서 저는 이제 지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자주 잡지. 네.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취향,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인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벼운 잡지 내지는 네네. 가벼운 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도서관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가치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자면 창조를 하면서 이제 가치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가치 좀 만들어 나가고 그 만들어 나간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보유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좀 미래도서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시간당 저희가 뭐 마지막 정도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는요. 사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사서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집중해야 할 업무 기술, 교육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서분들께서 집중해야 할 업무, 저는 저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 업무를 먼저 줄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통 사서하면은 책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사서분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두 분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책 읽을 시간을 줘야 된다. 책 읽을 시간을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나오는 책들의 대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지역사회에서 공유해야만 하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업무 시간 안에 읽을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큰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서가 책 읽는 날 하루 정도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서가 책을 읽는 날을 준다.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10배 늘려가지고요. 사서를 10배 늘려서 5분 일하시고 5분은 하루 책 읽으셔야 돼. 책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이거 사서분들이 이 강연을 세미나 들으시면 안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대통령이 들으셔야 돼요. 사서 미래를 준비하는 책을 다루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짜증나. 끝입니다.
네, 저희 긴 시간 동안 좀 함께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식문화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드렸던 것들 조금씩 생각을 더해가면서 하나의 창조를 하면서 또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